압록강의 붉은 달 등 뒤에서 방아쇠 소리가 들렸다. 족쇄의 땅. 칠흑 같은 암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헤드폰을 뚫고 나올 듯한 거칠고 쇳소리 섞인 숨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려 애쓰는 소리다. 카메라 초점이 서서히 잡히며 피로와 공포, 배고픔으로 충혈된 주인공의 눈동자가 화면을 꽉 채운다.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고 오직 살아남겠다는 본능적인 허무함만이 서려 있다.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더라.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더라.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설마, 혹은 끔찍하다. 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피칠갑된 공포 영화도 제가 살던 그곳의 진짜 현실보다는 덜 끔찍할 겁니다. 진짜 지옥은 피가 낭자한 곳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려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감정의 마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잿빛 가득한 삭막하고 황량한 북한의 시골 마을 풍경.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거칠어진 땅. 카메라가 길가를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길가에는 거적대기나 썩은 가마니에 대충 쌓여 방치된 앙상하게 마른 인체의 형체들이 몇 구 보인다. 그 위로 떼지어 앉은 검은 까마귀들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사체를 쪼고 있다. 카메라가 주인공의 발밑을 비추면 진흙탕 속에 반쯤 묻힌 사람의 손가락 뼈처럼 보이는 하얀 물체가 살짝 드러난다. 제 기억 속 첫 번째 지옥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옆집에 살던 영철이 아버지는 꼬박 3일을 굶었습니다. 마지막엔 쥐를 잡겠다며 놓아둔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고요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체를 치우러 온 이웃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 애도,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누구 하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기력조차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영철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덮고 있던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섭니불 한 채. 저걸 누가 가져갈 것인가. 죽은 자에 대한 예의보다 내일 당장 내가 덮고 잘 이불 한 채가 더 절박했던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던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배고픔이라고. 며칠만 굶어봐도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몇 년을 그렇게 살면 어떻겠냐고 동정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 배고픔보다 수만 배 더 끔찍하고 처절한 건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배가 고파 신음하는데 그들에게 줄 밥 한 숟가락이 없어서 내 밥그릇을 움켜쥐게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양심이 배고픔이라는 본능 앞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그 순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 오늘도 용케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아직도 살아있어야 하지? 라는 깊은 절망이 먼저 찾아오는 삶. 그 쳇바퀴 같은 지옥이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암전되었던 화면이 갑자기 거칠고 붉은 압록강의 물결로 바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직 붉은 달빛만이 강물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거친 강물 소리와 함께 저 멀리 북한 쪽 초소에서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훑는 모습이 보인다.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짐승보다 더 끔찍한 사육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커녕 내 배고픔을 배고프다고 말할 권리조차 없었던 곳.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지옥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제 모든 영혼과 목숨을 걸고 핏빛 압록강에 몸을 던졌던 그날 밤의 처절하고도 기적같은 기록입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보위부의 총구와 제 귀 옆을 스쳐 지나가던 방아쇠 소리.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금기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감시받는 유령들.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 소리. 낡은 철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끼잉 마이너스 소리를 낸다. 멀리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날카로운 선전 방송 소리. 새벽 5시, 안개 낀 마을.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김일성 찬양가가 지직거리며 울려 퍼진다. 주인공이 퀭한 눈으로 일어나 텅 빈 가마솥을 열어본다.
솥바닥엔 긁어낼 것도 없는 말라붙은 전분 자국뿐이다. 북한에서 아침은 희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형벌의 재개일 뿐이죠. 새벽 5시 마을 광장의 낡은 확성기에서 찢어지는 듯한 선전가요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설쳤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게으른 반동으로 몰릴까봐 두려워 일어나는 겁니다. 부엌으로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지만 어제 끓여 먹고 남은 시커먼 시래기 국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위장은 이미 비틀릴 대로 비틀려 통증조차 무뎌진 상태입니다. 주인공이 밖으로 나가자 앙상하게 마른 이웃들이 좀비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일터로 향한다. 길가에서 보이부원 2명이 가죽 장화를 번쩍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연기가 주민들의 얼굴 위로 흩어진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서로의 비참함을 확인하는 일이고 혹시라도 내 눈에 서린 원망이 상대방에게 읽힐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일상을 지배하는 건 굶주림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눈입니다. 우리에겐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5집이 한조가 되어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돈이 났지? 라고 의심하며 신고해야 내가 삽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언을 두려워하고 아내가 남편의 잠꼬대를 감시해야 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감시견들이었습니다. 학교 교실.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노랗게 변한 채 책상에 엎드려 있다. 칠판에는 화려한 색채의 미사일 그림과 미제 침략자들을 처부수자는 구호가 적혀 있다. 학교요? 배움의 전당이 아니라 세뇌의 공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110일을 배우기 전에 미제놈 1명을 죽이고 또 1명을 죽이면 몇 명인가를 배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을 보십시오. 초점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는 전교에 단 몇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운동장 구석에서 흙을 파먹거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습니다. 선생님조차 기운이 없어 수업 도중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런데도 방송에선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럼 없어라. 장군님 덕분에 행복하다고요. 그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저녁 시간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진행되는 생활 총화. 주민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남을 비판한다. 주인공의 차례가 오자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 고백을 시작한다. 가장 치욕스러운 건 매주 열리는 생활 총화였습니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를 발가벗겨야 합니다. 이번 주에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자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엔 죄 없는 동료를 지목해 비판해야 합니다. 김동무는 이번 주 작업 시간에 5분 늦었습니다. 같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야 내가 비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주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은 눈부시게 빛나는데 발밑의 땅은 오물과 시체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 괴리감 속에서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일 아침엔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자리. 칠흑 같은 방 안, 기름 살 돈이 없어 등잔불조차 켜지 못했다. 달빛 한 줄기가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누운 여동생 순이의 얼굴을 비춘다. 순이의 뺨은 움푹 패여 해골 같고 입술은 가뭄난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있다.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여동생 순이가 있었습니다. 그 삭막한 지옥에서도 저를 보고 배시시 웃어주던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죠. 그런데 그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병명은 거창한 암도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못 먹어서였습니다. 며칠째 맹물만 들이켜던 순이는 이제 신음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천장을 향해 뒤집히는 걸 보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공이 당 간부의 집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린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간부의 집 마당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주인공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며 오열한다. 당 간부를 찾아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순이 좀 살려주십시오. 배급 한 주먹만, 아니 강령 한 쪼가리만이라도 주십시오. 제가 평생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제 머리에선 피가 흘러 진흙과 섞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갓나 새끼가 어딜 감히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느냐. 내 동무가 아픈 건 혁명 정신이 부족해서다. 차가운 가죽 장화가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그들이 뱉은 침이 제 얼굴에 묻었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집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다 먹지도 않은 하얀 쌀밥 덩어리를요. 우리 순이는 죽어가는데 그들에겐 그 밥알이 쓰레기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순이의 손을 잡지만 그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다. 순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 주인공의 옷소매를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인다. 오빠, 나 배고파. 순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배가 고프다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우두둑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평생을 어버이라 믿어왔던 그들이 실은 내 동생의 목줄을 죄어 죽인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녹슨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쇠창살 없는 감옥을 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공이 순이의 시신을 가마니에 싸서 산 뒷동네에 대충 묻어주는 장면. 흙을 덮는 주인공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그는 무덤 앞에 서서 압록강이 흐르는 북쪽 하늘을 노려본다. 순이를 묻어주던 그 밤, 하늘에 뜬 달은 잔인하리만큼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어 당의 걸음이 되느니 저 강물을 피로 적시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만약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 또한 내 의지로 선택한 죽음이니 억울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순이야, 오빠가 가서 꼭 하얀 쌀밥 한 그릇 얻어올게. 거기서 기다려라. 저는 생전 처음으로 조국의 침을 뱉고 어둠이 짙게 깔린 압록강 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탈출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검은 뱀의 아가리. 시계 초침 소리가 불규칙하게 빨라지다 웅장하고 날카로운 현악기 소리가 뒤섞인다. 멀리서 들리는 바람의 포효. 칠흑 같은 숲속, 나뭇가지가 옷을 핥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주인공은 엎드린 채 기어간다. 그의 눈앞에는 짙은 안개에 쌓인 압록강이 검은 비늘을 세운 뱀처럼 몸을 뒤틀며 흐르고 있다. 압록강은 낮엔 고요한 국경선일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로 변합니다. 2월의 강바람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살점을 저미고 폐부 깊숙이 얼음 송곳을 박아넣는 고통입니다. 제 옆엔 그림자처럼 브로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목숨값을 담보로 돈을 챙기는 저승사자였죠. 그가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부터 숨소리도 내지 마라. 만약 보이부 놈들한테 들키면 난 널 버리고 튄다. 내 목숨은 이제 내 운에 맡겨라. 주인공이 강둑 아래로 몸을 낮추며 미끄러져 내려간다. 얼어붙은 진흙이 신발 밑창에 닿을 때마다 서걱, 서걱. 기분 나쁜 소리가 정적을 깬다. 멀리 국경 초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치라이트가 거대한 눈동자처럼 강면을 훑고 지나간다. 발을 내딛는 매 순간이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바닥의 돌들은 이끼가 끼어 미끄럽고 물속엔 보이부가 쳐놓은 가시철 조망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물에 발을 담근 순간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죠. 하반신은 1분도 안 되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굶어 죽어 흙을 덮어주던 순이의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았고, 앞을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이곳보다는 나을 것 같은 자유의 그림자가 손짓했으니까요. 강 중간 지점, 주인공의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다. 물살이 거세 주인공의 몸이 휘청인다. 그때 강 건너편 초소에서 철컥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온다. 강 한복판에서 물살과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소리. 총기 놀이쇠가 후퇴 전진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결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야 할 이 새벽에 그 소리는 사형 선고의 서막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나가고 있었고 저는 허우적대며 물살을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편 산등성이에서 붉은색 신호탄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아, 들켰다. 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붉은 신호탄 아래로 환하게 드러난 주인공의 모습. 동시에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주인공을 정조준한다.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 거기게 섞어라. 쏘겠다. 빛이 쏟아지는 순간 저는 알몸으로 광장에 세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보위부원들의 고함 소리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들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반역자 새끼, 거기 안 서? 그들의 목소리가 물결을 타고 제 등덜미를 쳤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머리를 내미는 순간 총알이 제 두개골을 뚫고 지나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제 심장 박동만이 이 지옥 같은 압록강의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터진 비명.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주인공의 얼굴 위로 서치라이트가 정조준된다. 순간 탁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수면 위로 물기둥이 솟구친다. 주인공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진다. 탁 마이너스. 귀청을 찢는 소리가 들린 건 찰나였습니다. 제 오른쪽 뺨을 스치고 지나간 뜨거운 열기가 수면을 튕기며 지잉 마이너스 하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그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의지였죠. 적이다. 저 반역자 새끼 쏴 죽여. 보위부원들의 광기 어린 외침이 강물 위를 굴러왔습니다. 저는 다시 물속으로 처박히듯 잠겼습니다. 물속은 영하 20도의 지옥이었지만 수면 위는 총알이 빗발치는 도살장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팔을 젓는 주인공. 수면 위에서 쏟아지는 총알들이 물속으로 하얀 궤적을 그리며 파고든다. 마치 하얀 죽음의 손가락들이 주인공을 낚아채려는 듯하다. 물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앞을 달리던 브로커의 어깨가 펑 마이너스하고 터져나가는 것을요. 검은 강물 속으로 붉은 잉크처럼 퍼져나가던 그의 피.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돈을 챙기며 비웃던 그 사내의 몸이 제 옆을 스쳐 심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엔 자비란 없다. 오직 운이 좋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라는 걸요. 공기가 부족해 폐가 타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입을 벌리는 순간 차가운 강물이 폐부로 들이닥치겠지만 머리를 내밀면 총알이 제 뇌를 관통할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한계에 다다라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다. 그 순간 보위부의 서치라이트 3개가 한꺼번에 주인공을 비춘다. 잡았다. 하는 비명 같은 고함과 함께 연달아 울리는 총성. 탕, 탕, 탕.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 왼쪽 어깨에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인도로 살점을 지지는 것 같은 통증. 아, 맞았구나. 감각이 마비되며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물은 제 상처를 비웃듯 소금물처럼 스며들어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멀리서 보위부 보트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결이 요동치고 그들의 가죽 장화가 배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체포되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면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바닥에 진흙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전진했습니다. 주인공의 손이 강바닥에 걸린 날카로운 철조망에 걸려 찢어진다. 피가 철철 흐르지만 주인공은 멈추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자 보트의 서치라이트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 보위부원의 총구가 주인공의 머리를 향해 조준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눈앞에 보였습니다. 중국 쪽의 가파른 흙벽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위부원의 차가운 총구가 제 뒤통수를 겨누고 있더군요. 그 0.1초의 순간 저는 순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빨리 가.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삶에 대한 마지막 집착이었을까요? 저는 물속에 박혀있던 썩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몸을 날렸습니다. 제 등 뒤로 다시 한번 탕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비명과 함께 중국 땅 흙더미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북한에서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기적적인 탈출 이방인의 새벽.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바람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린다. 주인공의 불규칙한 천식 같은 숨소리가 마이크를 울린다. 중국 쪽 강둑 진흙더미 속에 처박힌 주인공의 손. 손톱 밑에 낀 검은 흙과 어깨에서 배어나온 핏물이 강물과 섞인다. 멀리 강 건너 북조선 초소에서 쏘아대는 서치라이트가 주인공의 등 뒤를 신경질적으로 훑고 지나간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총성이 귓전을 때리고 몸이 붕 떴을 때 저는 제가 이미 저승의 문턱을 넘은 줄 알았죠. 그런데 입안에 가득 고인 비릿한 흙맛이 저를 깨웠습니다. 살았구나. 하지만 안도할 틈 따윈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제가 건너온 압록강이 붉은 달빛 아래 검붉은 피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 과거와 동생의 묘비와 그리고 제 피를 빨아먹던 조국이 잠겨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박힌 총알은 불에 달군 송곳처럼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숨소리 하나가 곧 체포였으니까요. 주인공이 어깨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옥수수밭으로 기어들어간다. 마른 옥수수 잎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간다. 멀리서 중국공안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아넘기면 포상금을 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저는 짐승처럼 기었습니다. 민가 근처에 서 있는 개들이 짖어댈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짖지 마라. 저는 어느 이름 모를 농가의 낡은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썩은 집더미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성소였습니다. 구석에 쌓인 누런 옥수수 더미가 보이더군요. 북한에선 간부들이나 구경할 법한 짐승 사료였습니다. 주인공이 떨리는 손으로 생옥수수를 집어든다. 이빨이 깨질 듯 딱딱하지만 그는 허겁지겁 옥수수를 씹어 삼킨다. 옥수수 알갱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주인공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진다. 생옥수수를 씹어 삼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딱딱하고 맛없는 짐승 사료가 너무 달아서 이 한 주먹만 있었어도 우리 순이가 눈을 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순이야, 오빠가 먹고 있다. 오빠가 살아서 이걸 먹고 있어. 저는 입안 가득 옥수수를 쳐놓은 채 꺽꺽대며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새나갈까봐 낡은 누더기를 입에 물고 말이죠. 새벽녘 창고 틈새로 비쳐드는 빛은 북한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건 살기 어린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비로소 제가 맞이한 첫 번째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광활한 중국의 평야가 펼쳐진다. 하지만 주인공의 눈앞엔 여전히 숲의 전단과 공안의 감시망이 도사리고 있다. 주인공이 다시 낡은 모자를 눌렀으며 길을 떠난다.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지나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 또 다른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하나 건넌다고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제 삶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골마 터져 고름이 흘러나올 때마다 저는 순이가 마지막으로 잡아준 제 소매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목까지 이 세상을 증언해야 한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저 태양이 뜨는 곳,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도착 찬란한 지옥, 혹은 슬픈 유토피아.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자동문이 치익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열린다. 주인공이 낡은 배낭을 메고 문 밖으로 나선다. 쏟아지는 눈부신 형광등 불빛과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 주인공은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앞을 가리며 멈춰선다. 대한민국 공항의 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저를 때린 건 차가운 공포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한 빛이었습니다. 북한에선 명절에도 보기 힘든 그 찬란한 조명들이 대낮처럼 공항을 밝히고 있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도 총을 들고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유가 너무 낯설어 광장에 내던져진 짐승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제 고향에서 빛은 오직 서치라이트뿐이었으니까요. 주인공이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 서 있다. 투명한 냉장고 안에 수백 병의 물과 음료수가 가득 차 있다. 주인공이 멍하니 그 앞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한 채 바라본다.
편의점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들어찬 생수병들을 보며 제 머릿속은 뒤엉켰습니다. 물을 돈 주고 판다고? 북한에선 흙탕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강바닥을 팠는데 여기선 물이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음료수들이었습니다. 사과맛, 포도맛, 복숭아맛. 세상에 이렇게 많은 맛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40이 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한 병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계산대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물 한 병 값이면 우리 마을 아이들 10명이 하루를 버틸 옥수수 값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밤의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불야성의 야경. 자동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고 식당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음식을 먹고 있다. 카메라가 길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쯤 남은 햄버거와 치킨 뼈를. 밤이 되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너머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나라가 맞는가? 식당마다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저들이 무심코 버린 저 한 공기의 밥, 저 고기 한 점. 그것만 있었어도 우리 순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 밥알 한 톨이 없어서 내 동생은 눈도 못 감고 흙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선 그게 쓰레기가 되어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게 유토피아였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해졌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는 주인공.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히 지나간다. 주인공의 낡은 운동화와 대조되는 풍경.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가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반찬이 맛없다. 오늘 너무 덥다라며 투덜대는 그들의 불평조차 제게는 배부른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오늘이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고 얻고 싶었던 내일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고 제 고향의 비극은 이 화려한 서울의 소음에 묻혀버릴 만큼 너무나 초라했으니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강 너머의 진실을 내가 반드시 증언하겠다고 말입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산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주인공. 어두운 방 안, 모니터의 푸른 빛이 주인공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춘다. 검색창에 고난의 행군, 북한 핵개발 비용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쏟아지는 도표와 사진들. 주인공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한다. 한국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보고 듣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검색창에 고난의 행군을 쳤을 때 나온 통계 자료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나갔다는 그 차가운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제 동생 순이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니, 순이처럼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아이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열병식 장면이 투사된다. 거대한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이 지나가고 그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지도부의 모습. 그 사진과 대비되어 흙바닥에 쓰러진 영양실조 아이의 흑백 사진이 교차 편집된다. 가장 저를 미치게 했던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의 시신을 가마니에 싸서 산에 묻던 그 해, 평양에서는 수십억 달러짜리 미사일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면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내내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도 남을 돈이라고요.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굶는 줄 알았습니다. 미제 침략자들 때문에 배급이 끊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은 우리 입에 들어갈 쌀을 화약과 강철로 바꾸어 하늘에 날려보내며 자신들의 왕좌를 공고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아니라 서늘한 분노와 사명감이 서려 있다. 여러분, 제가 압록강에서 들었던 그 총소리. 그건 보위부원의 총구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체제가 굶주린 인민들의 가슴에 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어버이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제물로 바쳐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는 괴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배부르게 먹는 밥 한 그릇이 제게는 가시 돋친 성찬입니다. 제가 씹는 이 밥알 하나하나가 그들이 미사일로 바꿔치기한 내 이웃들의 목숨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주인공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본다. 화려한 불빛 너머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북녘 땅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제게 자유는 더 이상 굶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자유는 내 동생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진실로 마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 강 너머에서 아직도 미사일 불꽃을 태양이라 믿으며 죽어가는 내 형제들에게 이 찬란한 서울의 빛이 아닌 진실의 빛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오늘 점심의 잔반이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할 꿈이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여 주세요.